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아들입니다. 뭐라고 누구라고, 아들이라고, 어려서 집 나간 아들이라고. 아이고, 세상에나 믿을 수가 없구나. 이제 이걸 어쩌나. 눈보라치던 그날 밤 12살 아이가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맨발이었고 온몸은 피투성이었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계모의 차가운 목소리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아이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2년 후 그 아이는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말이죠. 계모는 그의 손에 든 것을 보고 기겁을 하며 이불로 손을 가렸죠. 도대체 계모가 무엇을 받길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며 놀라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은 저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을 향해 사랑의 하트를 날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약속을 저버리면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지만 사랑을 잃으면 사람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조선 중기 전라도 남원의 윤대감이라 불리는 양반가가 있었어요. 기와집 처마 아래로 대문이 3칸이나 되고 마당에는 항상 하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죠. 논밭이 100마지기가 넘었고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저 집은 부자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윤대감의 첫 부인이 아들 윤호를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도련님, 어마마마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유모가 3살배기 윤호를 무릎에 앉히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호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아비를 잘 따르고 사람답게 살아라. 윤호는 어머니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만 유모의 품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귓가에 맴돌 뿐이었죠. 밤마다 윤호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작은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호는 오늘도 착하게 지냈어요. 아버지 말씀도 잘 들었고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윤대감은 재혼을 했어요. 새어머니 심씨는 30살의 과부로 집안은 몰락했지만 얼굴만은 고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친정에 얹혀 살던 그녀는 윤대감의 청혼을 받고 기뻐했죠. 이제 다시 양반댁 안주인이 되는구나. 넉넉한 살림에 하인들도 부릴 수 있겠지. 혼례를 치르던 날 심씨는 윤호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이 아이가 바로 호란 말이지요? 참 귀엽게 생겼구려. 눈망울이 맑기도 하지. 윤대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이 호를 이뻐해 주니 다행이요. 아이 어미가 일찍 떠나 늘 마음이 무거웠소. 혹여 새어머니를 만나면 구박받을까 걱정이었는데 부인이 이리 자애로우시니 마음이 놓이요. 염려 마세요, 영감. 제가 친자식처럼 돌보겠습니다. 제 배로 낳지는 못했어도 정성으로 기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윤호는 새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호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아버지 속도 썩이지 않겠습니다. 심씨는 윤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하지만 그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 없으면 이 집이 온전히 내 것이 될 텐데.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윤대감이 관청에 나간 사이 심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이 천한 놈, 어미 없는 주제에 감히 나를 쳐다봐? 윤호는 대청마루에서 밥상을 받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심씨는 비녀를 뽑아 아이의 손등을 후려쳤죠. 철서? 아, 아파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아프면 조심하지. 왜 함부로 놀려? 밥그릇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나 하느냐? 내 주제에 감히 밥을 흘려?
유모가 달려와 윤호를 감쌌습니다. 마님,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실수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내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내 집안일에 하인 주제에 참견하는 게 어딨어? 유모는 눈물을 머금고 물러섰어요. 손등에서 피가 맺히는 윤호를 보며 가슴이 찢어졌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날부터 윤호는 밥상 아래서 굶기 일쑤였습니다. 오늘은 밥을 주지 않겠다. 내가 지난번에 내 말을 거역했으니 벌을 받아야지. 어머니, 배가 너무 고파요. 제발 조금만 주세요. 닥쳐. 굶어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어. 밤마다 윤호는 구들장 밑에서 배를 움켜쥐고 혼잣말을 했죠. 어머니, 전 왜 미움받는 아이로 태어났나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괴로워야 하나요? 윤대감이 집에 돌아오면 심씨는 얼굴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영감, 호가 오늘은 글 공부를 참 열심히 했답니다. 천자문을 술술 읽어내려가는 게 신동이 따로 없어요. 그래, 우리 아들 기특하구나. 부인이 잘 가르쳐준 덕분이요. 아닙니다. 원래 총명한 아이라 제가 할 일이 없답니다. 윤호는 아버지 앞에서 웃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가면 다시 지옥이 시작될 테니까요. 심씨는 윤대감 앞에서만큼은 완벽한 어머니였습니다. 아이의 옷을 정성스레 챙겨주는 척,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척, 모든 게 연기였죠. 어느 날 저녁 윤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왜 그러느냐, 호야?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죠? 윤대감은 아들을 끌어안았죠. 그럼 아비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느냐? 넌 내 유일한 핏줄이자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다. 그 순간 심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영감, 약주 한 잔 하시지요. 제가 직접 데웠답니다. 오늘은 날씨도 쌀쌀하니 몸이라도 녹이셔야죠. 윤대감이 사랑방으로 가자 심씨는 윤호를 노려보며 속삭였어요. 고자질이라도 할 셈이었느냐? 다음에 또 그러면 혀를 자르겠다. 알아들었느냐? 윤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윤호는 추운 광에 갇혀 떨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너무 춥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요. 춥거든 지난번 짓거리를 반성해라. 밥을 흘렸으면서 어찌 뻔뻔하게 또 달라고 하느냐? 너 같은 놈은 굶어 죽어도 싸다. 밖에서는 하인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마님이 도련님을 너무 구박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린아이를 저렇게 대하시다니. 쉿, 우리가 어찌 양반 집안일에 입을 댈 수 있겠나? 괜히 우리만 쫓겨난다. 입 다물고 모른 척해야 해. 유모만이 몰래 광 앞에 와서 떡 한 조각을 문틈으로 밀어 넣었죠. 도련님, 이것이라도 드세요. 제가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마마맞게 면목이 없습니다. 윤호는 떡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모, 저는 언젠가 이 집을 떠날 거예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크면 혼자서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유모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여기가 도련님 집입니다. 그날 밤 윤대감이 집에 돌아왔어요. 호가 어디 있느냐? 오늘은 일찍 자는구나. 아, 영감. 호는 몸이 좀 안 좋아 일찍 잠들었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따뜻하게 재워뒀어요. 그래.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의원을 불러야겠구나. 아이가 아프면 큰일이지. 심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죠. 이 아이만 없으면 이 집은 온전히 내 것이 될 텐데. 대감의 총애도 재산도 모든 게 내 것이 되는 거야. 새벽녘 광문이 열렸습니다. 윤호는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나와 유모의 품에 안겼어요. 도련님, 이러다 큰일 납니다. 대감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안 돼요. 아버지가 알면 어머니가 더 화를 내실 거예요. 저 혼자 참으면 되는 일이에요. 유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윤호의 말대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윤호의 어린 시절은 웃음 뒤에 채찍으로 얼룩져갔죠. 하지만 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통이 훗날 세상을 바꿀 힘이 되리라는 것을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지만 윤호의 삶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윤호가 8살이 되던 해 학대는 더욱 심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윤호는 마당을 쓸다가 심씨가 아끼던 화분을 실수로 깨뜨렸습니다. 이 천한 놈이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건만. 심씨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솥에서 끓고 있던 물을 퍼담았죠. 윤호는 그 모습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잘못했다고?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면 뭐 하느냐? 몸으로 배워야 기억하는 법이지. 철컥? 심씨는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들고 윤호에게 다가왔어요. 유모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님 안 됩니다. 콱! 뜨거운 물이 윤호의 팔과 어깨에 쏟아졌습니다. 아! 윤호는 그 자리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어요. 살점이 익는 냄새가 마당에 퍼졌고 하인들이 황급히 달려왔죠. 도련님, 도련님. 유모가 윤호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심씨는 주전자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실수로 그랬다. 내가 화분 깨진 게 너무 분해서 손이 미끄러졌을 뿐이야. 너희들 입 단속 단단히 해. 대감님께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모두 내쫓을 줄 알아.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유모는 윤호를 안고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의원이 왔어요. 윤대감은 술자리에서 늦게 돌아와 아들의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죠.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영감, 제가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데 호가 갑자기 뛰어들어와 부딪혀서 그만 정말 죄송합니다. 심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윤대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가 조심성이 없구나.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 호야. 예, 아버지. 윤호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그랬다고, 저를 괴롭힌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말하면 더 큰 벌이 올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의원이 약을 바르며 혀를 찼습니다. 화상이 깊습니다. 흉터가 남을 것 같은데 어린아이가 참 안 됐구려. 윤호는 이불을 움켜쥐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아팠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약하다고 또 맞을 테니까요. 그날 밤 유모가 몰래 방에 들어와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대감님께 안 돼요, 유모.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아버지는 어머니 말만 믿으실 거예요. 하지만 유모, 저 이제 이 집을 떠날래요. 윤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었어요. 깊은 절망과 결심이 섞인 눈빛이었죠. 며칠 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심씨는 또다시 윤호를 불러 세웠어요. 네 이놈, 오늘 내가 대감님께 뭐라고 말했느냐?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거짓말. 대감님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던데 내가 뭔가 말했을 게 분명해. 사실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심씨는 의심에 가득 차 있었죠. 그녀는 빗자루를 들어 윤호를 내리쳤습니다. 퍽, 퍽. 이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내 어미가 죽고 내가 들어왔으니 이제 이 집은 내 것이야. 내가 감히 여기서 숨을 쉬는 게 불쾌하다고. 윤호는 피투성이가 되어 마루에 쓰러졌어요. 어머니, 제발 닥쳐.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심씨는 대문을 활짝 열고 윤호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쿵. 윤호는 눈밭에 나뒹굴었어요. 차가운 눈이 얼굴에 쏟아졌고 온몸이 떨렸죠. 제 옷이라도 신발이라도 필요 없어. 그대로 꺼져.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윤호는 맨발로 눈 속에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저 앞으로 걸었습니다. 한 발, 두 발,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찍혔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윤호는 길 한가운데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의식이 흐릿해졌죠. 그때였습니다. 이런, 여기 아이가 쓰러져 있구나. 나기 등에 소금 자루를 가득 실은 장사치가 다가왔어요. 50줄의 사내, 김서방이었습니다. 얘야, 정신 차려라. 이러다 얼어 죽겠구나. 김서방은 윤호를 나기 등에 태우고 급히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방, 거친 멍석하지만 따뜻한 아궁이 불이 있었어요. 정신 차렸느냐? 윤호가 눈을 떴을 때 김서방이 따뜻한 죽을 떠먹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내 집이다. 내가 길에 쓰러져 있길래 데려왔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윤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김서방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새어머니가 저를 괴롭혔어요. 김서방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참 불쌍한 것.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 같은 아이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김서방은 윤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얘야, 내가 살고 싶다면 글을 배워라. 글은 칼보다 강하다. 내가 비록 가난한 소금 장수지만 너를 걷어주마. 대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배워라. 그날부터 윤호는 김서방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내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살고 있었죠. 호야,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진짜 아비처럼 대하마. 정말이세요? 그럼 거짓말하겠느냐? 다만 한 가지 약속해라.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라. 내가 양반집 자식이라면 글을 배울 수 있는 게 축복이다. 윤호는 김서방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이십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낮에는 밭을 갈고 짐을 날랐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발이 부르텄죠. 하지만 윤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김서방이 구해온 책을 펼쳤어요. 낡은 천자문, 해진 논어, 구겨진 맹자. 아비, 이 글자가 무슨 뜻이에요? 그건 인이라는 글자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요. 윤호는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촛불이 깜빡일 때까지 공부했어요. 김서방은 그런 윤호를 보며 흐뭇해했죠. 저 아이는 범상치 않구나. 언젠가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윤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공부로 나 자신을 증명하리라. 언젠가 당당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 떳떳하게 서리라. 그렇게 머슴 윤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윤호는 김서방의 집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그 사이 가냘픈 아이는 20살 청년이 되었죠. 키는 훤칠하게 자랐고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지만
머릿속에는 수천 권의 책이 들어 있었어요. 호야, 올해는 과거 시험에 응시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어느 날 저녁 김서방이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윤호는 책을 덮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비, 저는 머슴입니다. 과거는 양반 자제들이나 보는 거지. 제 같은 천한 놈이 어찌 감히 천한 놈이라니. 내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걸 잊었느냐? 비록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내 안에는 고귀한 피가 흐른다. 그래도 호야, 들어라. 김서방은 윤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거둔 것은 불쌍해서가 아니다.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그 빛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과거의 급제에서 떳떳하게 세상에 나서거라. 윤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비, 약속해라. 내년 과거에 꼭 응시하겠다고. 예, 아비. 약속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윤호는 더욱 맹렬하게 공부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촛불을 켜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죠. 이듬해 봄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한양 성균관 앞마당에는 수백 명의 선비가 모여 있었어요. 비단 도포를 입은 양반 자제들, 하얀 두루마기를 차려입은 선비들 사이로 윤호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은 남루했어요. 기운 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신발은 해져서 발가락이 보일 지경이었죠. 저게 누구야? 저런 차림으로 과거를 본다고? 아무래도 시골 머슴 같은데? 하, 웃기는구나. 저런 놈이 급제하면 내 성을 갈아엎지. 사방에서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었어요. 귀를 닫았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나는 나를 증명할 것이다.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자 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 논하라. 윤호는 붓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곧 진정되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10년간 읽었던 책들이 떠올랐죠.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이 떠올랐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백성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붓끝이 종이 위를 달렸어요.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이옵니다.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약한 자를 보살피는 정신이옵니다. 신이 어린 시절 큰 고통을 겪었사옵니다. 집에서 쫓겨나 거리를 헤맸고 추위와 배고픔에 떨었사옵니다. 그때 저를 구해준 것은 관직도 법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위정자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린다면 백성은 절로 따를 것이옵니다. 하지만 권력과 재물로만 다스린다면 백성은 겉으로만 따를 뿐 속으로는 원망할 것입니다. 신은 감히 아뢰옵니다. 진정한 다스림은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며 진정한 왕도는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옵니다. 시험이 끝나고 답안이 수합되었습니다. 엄격한 시험관들이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대부분은 틀에 박힌 답안이었죠. 하지만 윤호의 답안을 읽던 시험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범상치 않구나. 무슨 일입니까? 이 답안을 보십시오. 경전의 지식만 나열한 게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직접 고통을 겪은 사람의 글 같습니다. 정말 특이하군요. 이 답안을 전하께 올려야겠습니다. 며칠 뒤 임금이 직접 답안을 검토했습니다. 조용히 읽어 내려가던 임금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경들, 이 답안을 보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글이다. 전하, 어찌 그리 극찬하십니까? 이 글에는 학문만이 아니라 삶이 담겨 있다. 백성의 고통을 아는 자만이 쓸 수 있는 글이다. 이 자를 장원으로 뽑아라. 발표 날이 왔습니다. 수백 명의 선비가 게시판 앞에 모여들었어요.
장원은 누구냐? 얼른 확인해봐. 맨 위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호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술렁거림이 터져 나왔죠. 윤호? 그게 누구야? 아, 그 남루한 옷 입고 온 머슴 말이냐? 말도 안 돼. 머슴이 장원이라니. 윤호는 자신의 이름을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아비, 제가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습니다. 그때 관리가 나와서 외쳤습니다. 장원 급제자 윤호는 앞으로 나오시오. 윤호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갔어요. 주변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이어졌죠. 저런 자가 정말 장원이란 말인가? 전하의 눈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지만 관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선택하신 분이시다. 이조판서에 임명하노라. 그 순간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이조판서? 장원도 모자라. 이조판서까지? 이조판서는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관직 중 하나였어요. 관리의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죠. 보통은 수십 년 벼슬을 해야 오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윤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황공하옵니다, 전하. 신은 감히 그런 중책을 맡을 수 없사옵니다. 그때 임금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윤호, 고개를 들어라. 윤호가 고개를 들자 임금의 따뜻한 눈빛이 보였어요. 경의 글을 읽고 깨달았노라. 진정한 위정자는 백성의 고통을 아는 자라는 것을. 경은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을 이겨냈다. 그러니 백성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경을 믿는다. 전하, 이조판서의 임무를 맡겨주마.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힘써달라. 윤호는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신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나이다. 그렇게 머슴이었던 윤호는 하루아침에 이조판서가 되었습니다. 한양 거리는 그 소문으로 떠들썩했어요. 머슴이 판서가 되었다더라. 세상에 그런 일이. 하지만 윤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그는 김서방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비, 저는 이제 판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향으로 가려 합니다. 그곳에 제가 풀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나서 윤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고요하게 비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제가 당당하게 찾아뵙겠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아닙니다. 용서를 위해 갑니다. 그의 첫 행선지는 궁이 아닌 고향 남원이었습니다. 마음의 빚은 과거의 집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어느 날 윤호는 남원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관복 대신 평민의 옷을 입었어요. 낡은 두루마기에 삿갓을 눌렀었죠. 아무도 그가 이조판서라는 걸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으리, 어찌 그런 차림으로 가시려 하십니까? 판서의 위엄을 보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행관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다. 권력으로 누르면 진심을 볼 수 없다. 하오나 명을 따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나 혼자 가겠다. 윤호는 혼자 남원 윤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어요. 12년 전 맨발로 뛰쳐나왔던 그 길.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그 눈밭. 하나하나가 기억 속에 생생했죠. 대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정해라, 윤호.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이다. 더 이상 그때 그 약한 아이가 아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하인이 문을 열었어요. 누구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잠시 물. 한 그릇 얻어 마실 수 있겠소? 물이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하인이 물을 떠왔습니다. 윤호는 물을 마시며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넓은 마당, 높은 기와지붕, 화려한 대청. 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죠. 여보게, 혹시 윤대감 어른은 안에 계신가? 대감님은 지금 관청에 나가셨소. 저녁에나 돌아오실 거요. 그럼 안주인 어른은? 마님께서는 안채에 계시는데 당신은 누구시기에 마님을 찾으시오?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옛날 이 집에 머물렀던 사람이요. 인사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러오. 하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마님께서 들어오라 하십니다. 윤호는 천천히 안채로 걸어 들어갔어요. 발걸음마다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마루에서 맞았고, 저 부엌에서 뜨거운 물을 맞았고, 저 광에서 얼어 죽을 뻔했죠. 안채 대청에 앉아있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심씨였어요. 1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다만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입꼬리에는 오만함이 더 짙어졌죠. 들어오너라. 대체 누구기에 나를 찾는다고 했느냐? 윤호는 삿갓을 벗지 않은 채 무릎을 꿇었어요.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되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마님, 오래전 이 집에서 일하던 자의 친척이옵니다. 친척? 누구의 친척이냐? 예전에 쫓겨난 아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 어찌 되었는지 여쭙고 싶어서 왔습니다. 순간 심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쫓겨난 아이라니 무슨 소리냐? 대감의 첫째 아들, 윤호라는 아이 말입니다. 심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아이는 오래전에 집을 나갔다. 제 발로 나갔지. 내가 쫓아낸 게 아니다. 정말 그러하십니까? 그럼 거짓말하겠느냐? 그 아이는 버릇이 없고 말을 듣지 않았다. 대감께서도 포기하셨다. 윤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님께서는 그 아이를 그리워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심씨는 비웃었습니다. 그리워? 웃기는 소리 마라. 그런 천한 놈을 내가 왜 그리워하겠느냐? 오히려 쫓아낸 게 이 집에서 제일 잘한 일이다. 그 아이가 없으니 집안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2년이 흘렀지만 심씨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차갑고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살아있다고? 그럴 리가 없다. 그 추운 겨울밤에 내쫓았는데 살아남았을 리 없다. 아마 어디선가 얼어 죽었을 게다. 만약 살아있다면요? 심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냐? 왜 자꾸 그 아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을 뿐입니다. 쓸데없는 질문은 그만하고 썩 물러가거라. 내가 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줘야 하느냐? 윤호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심씨는 후회도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죠. 마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서 높은 벼슬에 올랐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심씨는 코웃음을 쳤어요. 머슴 새끼가 무슨 벼슬을 하겠느냐? 꿈 같은 소리 마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윤호는 삿갓을 깊이 눌러쓰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죠. 이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12년이 흘렀는데도
대문을 나서는데 하인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나으리 응? 저는 12년 전에도 이 집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혹시 당신이 도련님이십니까? 윤호는 깜짝 놀라 하인을 바라보았어요. 기억이 났습니다. 예전에 광에 갇혔을 때 몰래 밥을 갖다 주던 하인이었죠. 나를 알아보는가? 예, 목소리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도련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맞다. 나는 윤호다. 도련님 살아계셨군요. 저희는 모두 도련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신가? 건강하신가? 하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께서는 요즘 많이 편찮으십니다. 도련님을 잃은 후로 늘 가슴앓이를 하십니다. 밤마다 도련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합니다. 윤호의 가슴이 저렸어요. 그러셨구나, 도련님. 제발 대감께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대감께서는 도련님을 그리워하십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가 직접 아버지를 뵙겠다. 오늘 저녁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면 나를 만나게 해다오. 알겠습니다, 도련님. 윤호는 대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어요. 저 멀리서 가마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윤대감이 돌아오고 있었죠. 가마에서 내린 대감의 모습을 보고 윤호는 놀랐어요. 12년 전에 비해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죠. 등도 굽었어요. 아버지 윤호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강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늙다니. 하인이 대감에게 속삭였어요. 대감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손님? 누구냐? 도련님과 관련된 분이라고 합니다. 윤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호와 관련된 자라고? 당장 들라 하라. 윤호는 사랑방으로 안내받았어요. 촛불이 켜진 방 안에서 윤대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재회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윤호는 아직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천천히 밝혀져야 했으니까요. 사랑방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었고 윤대감은 삿갓을 쓴 낯선 이를 바라보았어요. 당신이 내 아들 호에 대해 안다고 했는가? 윤대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예, 대감. 소인이 알고 있는 바를 전해드리고자 왔습니다.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 살아있느냐? 윤대감은 벌떡 일어나 윤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2년 동안 기다려온 소식이었죠. 윤호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감, 먼저 여쭙겠습니다. 12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12년 전? 윤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이었다. 나는 관청에서 늦게 돌아왔고 집에 왔을 때 호가 없었다. 마님께서 말씀하시길 호가 집을 나갔다고 했다. 집을 나갔다고요? 정말 그렇게만 들으셨습니까? 윤대감은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다, 나도 알고 있었다. 마님이 호를 구박했다는 걸. 하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다. 내가 비겁했다. 새 부인을 맞이한 지 얼마 안 되어 파문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이 내 평생의 죄다. 아들을 지키지 못한 아비의 죄. 윤호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버지도 괴로워했구나. 12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구나. 대감,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대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나다. 내가 아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만약 호가 살아만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주겠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하지만 그 아이는 12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머슴으로 살며 밭을 갈고 짐을 날랐습니다. 머슴으로? 윤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 아들이 머슴으로 살았다니 이게 다 내 잘못이다. 그 아이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았죠. 밤낮으로 공부했고 끝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윤대감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뭐라고? 과거에 급제했다고? 예, 그것도 장원으로 말입니다. 장원이라니 그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인가? 윤대감은 윤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제발 말해다오.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당장이라도 달려가겠네. 윤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되었어요. 대감, 그 아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윤호는 천천히 삿갓을 벗었습니다. 촛불 아래로 얼굴이 드러났어요. 12년이 흘러 청년이 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죠. 어린 시절 그 맑고 깊은 눈동자. 윤대감은 그 얼굴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호호야? 예, 아버지. 저 윤호입니다. 오. 윤대감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호야, 정말 내가 호야냐? 내 아들이 맞느냐? 예, 아버지. 돌아왔습니다. 윤호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비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아버지, 내가 그때 제대로 살폈어야 했는데 내가 내 고통을 외면했다. 용서해다오, 호야. 윤호는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버지,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내가 아비 노릇을 못했다. 너를 지켜주지 못한 죄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한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12년의 그리움이, 후회가, 미안함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잠시 후 윤대감이 윤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다시 볼 줄이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이 아닙니다, 아버지. 저 정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장원 급제를 했다고? 정말이냐? 예, 전하께서 저를 이조판서에 임명하셨습니다. 윤대감의 눈이 커졌어요. 이조판서라고? 내 아들이 이조판서가 되었단 말이냐? 황공하지만 그러합니다. 오, 하늘이시여.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윤대감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머슴으로 살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구나. 고생이 얼마나 많았느냐. 김서방이라는 분이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은인을 꼭 찾아뵙고 큰 은혜를 갚아야겠다. 아버지,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윤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무엇이냐, 호야? 어머니 심씨 어머니와의 일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윤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돌아온 걸 마님이 아는가? 아니요. 아직 모릅니다. 제가 평민 차림으로 찾아가 몇 가지 물어봤지만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 윤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하기 힘든 내용이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쫓아낸 게 잘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윤대감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럴 수가 아직도 그렇단 말이냐? 예, 아버지. 12년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대질하겠다. 마님께 모든 걸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
아버지, 잠깐만요. 윤호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러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호야, 마님이 너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아버지, 제 안에 분노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노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바랍니다. 윤대감은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12년 전에 그 약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었죠. 내가 그렇게까지 성숙했구나. 아비보다 더 어른스럽다.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아니다. 이건 내 스스로 깨달은 것이다. 호야, 내가 자랑스럽다. 그날 밤 부자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2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윤대감은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다시는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윤호는 사랑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아버지와 함께 밤새 이야기하느라 눈을 붙이지 못했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죠. 호야, 아침 진지 드시게. 윤대감이 직접 상을 들고 왔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대감이 직접 아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다니.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다. 12년 동안 못해준 걸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두 사람이 밥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안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씨의 목소리였죠. 영감, 어젯밤 손님이 묵었다고요? 대체 누구기에 사랑방에 묵게 하셨습니까? 하인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게 마님께서는 나중에 아시게 될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당장 영감을 배워야겠어.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윤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이제 말씀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구나. 윤대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심씨가 들어서다가 윤호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어제 그 나그네 아직도 여기 있었어? 그녀는 윤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삿갓을 벗은 얼굴이 보였죠.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마님 앉으시오. 윤대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영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며 앉으라고 했소? 윤대감이 소리쳤어요. 심씨는 깜짝 놀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큰 소리를 친 건 처음이었거든요. 마님, 12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시오? 12년 전이요? 무슨 말씀을 호를 쫓아낸 그날 말이오? 심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제가 쫓아낸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제 발로 거짓말 마시오. 윤대감이 탁자를 쳤습니다. 하인들이 다 증언했소. 마님이 호를 광에 가두고 뜨거운 물을 끼얹고 밥을 굶기고 매질을 했다고. 그건 아이가 버릇이 없어서 변명하지 마시오. 나도 알고 있었소. 다만 외면했을 뿐이요. 심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떨렸죠. 영감, 그래도 그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난 일을 왜 다시 꺼내십니까? 죽었다고? 윤호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심씨가 윤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눈빛, 저 목소리. 설마 내가 얘, 어머니. 저는 윤호입니다. 심씨는 뒤로 물러나며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내가 살아있을 리 없어. 그 추운 겨울밤에 내쫓았는데.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은인을 만나 살아남았고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과거에 급제? 심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것도 장원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조판서입니다. 이조판서라고?
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쫓아낸 그 아이가 판서가 되어 돌아왔다니. 마님, 이제 모든 걸 고백하시오. 왜 호를 그토록 괴롭혔소? 윤대감이 물었습니다. 심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저 진실을 말하시오. 윤호가 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였어요. 어머니,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 제 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유서입니다. 유모가 12년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제게 전해주셨죠. 윤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호야, 어미가 너를 두고 먼저 가게 되었구나. 미안하다. 내가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아비를 잘 따르고 새어머니가 오시면 잘 모셔라. 하지만 호야, 어미는 두렵다. 새어머니가 너를 해칠까봐 두렵구나. 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계속 읽으시오. 윤대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호는 계속 읽었습니다. 만약 내가 고통받는 날이 온다면 이 편지를 기억해라. 어미는 언제나 내 곁에 있다. 그리고 꼭 기억해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라는 것을. 편지를 다 읽자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첫 부인이 그렇게까지 걱정했단 말이오? 윤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고통받을 거라는 걸. 윤호가 심 씨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를 그토록 미워하셨습니까? 심 씨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두려웠다. 두려웠다고요? 그래, 두려웠어. 내가 대감의 사랑을 독차지할까봐,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될까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까봐.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나는 몰락한 집안 출신이야. 과부로 살다가 겨우 이 집에 시집 왔지. 처음으로 안정된 삶을 얻었는데 내가 있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 대감의 사랑도 하인들의 존경도 재산도 모두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 윤대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그건 오해였소. 나는 마님을 사랑했소. 호를 사랑하는 것과 마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였소. 하지만 영감은 늘 호 이야기만 하셨어. 첫 부인 이야기만 하셨고 나는 그저 대역일 뿐이라고 느꼈다고요. 심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인정받고 싶었어. 그런데 호가 있으면 나는 영원히 그림자일 것 같았어. 그래서 쫓아냈어.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고 싶었어. 그녀는 바닥에 엎드렸어요. 미안해, 호야. 정말 미안해. 내가 괴물이었어. 질투에 눈이 멀어 어린아이를 괴롭힌 괴물. 윤호는 심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죠. 어머니도 외로웠군요. 뭐라고? 심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사랑받고 싶었던 거군요. 인정받고 싶었던 거고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호야 어머니, 저를 미워할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저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따랐을 겁니다. 심 씨는 울면서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미 늦었어. 너무 늦었어. 내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녀는 갑자기 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건 독약이야. 내가 미리 준비해 둔 거야. 만약 내 죄가 드러나면 이걸 마시려고 했어. 마님. 윤대감이 소리쳤습니다. 심 씨는 병뚜껑을 열었어요. 이게 최선이야.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돼. 호야,
편하게 살 수 있어. 안 됩니다. 윤호가 달려가 병을 빼앗았습니다. 두 사람이 순간적으로 몸싸움을 했어요. 병이 바닥에 떨어져 내용물이 쏟아졌죠. 왜 막는 거냐? 내가 죽어야 내가 편하잖아. 아닙니다. 윤호가 심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죽음으로는 죄가 씻기지 않습니다. 어머니, 살아서 속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죽는 건 쉽습니다. 살아서 뉘우치는 게 더 어렵죠. 저는 어머니가 도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 씨는 윤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증오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연민이 가득했죠. 호야, 내가 날 용서한다는 거냐?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뉘우치신다면 앞으로 다르게 사십시오. 심 씨는 윤호의 발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고마워, 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너에게 그런 짓을 했는데도 넌. 어머니, 일어나세요. 윤호가 심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윤대감도 다가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마님, 나도 잘못했소. 당신의 외로움을 몰라줬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조금씩 화해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윤호는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12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여전히 낯설었어요. 사랑방에서 윤대감은 혼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영감, 진지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인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윤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 내가 무슨 낯으로 밥을 먹겠느냐. 영감, 나는 아비가 아니었다. 아들이 고통받는 줄 알면서도 외면했으니 차라리 짐승만도 못한 놈이지. 윤대감은 벽을 마주하고 앉았어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자책했죠. 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윤호가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여기 계셨습니까? 호야, 윤대감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나는 내 아비 자격이 없다. 나를 아비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내가 고통받을 때 옆에 있지 않았다. 내가 추위에 떨 때도, 배고픔에 올 때도, 매를 맞을 때도 나는 어디에 있었더냐? 윤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관청에서 헛된 명이나 쫓고 있었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다. 윤호는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저도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그래, 원망해야 한다. 나 같은 놈은 원망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힘들었다는 걸요. 내가 무슨 힘든 게 있었겠느냐? 아버지는 첫 번째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안고 계셨잖아요. 그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집안을 다시 꾸려야 했고요. 아버지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윤대감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있겠느냐? 변명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어른이 되어 알았어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는 걸요. 윤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니, 용서할 게 없습니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으니까요. 호야, 윤대감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어른스러울 줄이야. 나보다 훨씬 성숙하구나.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내가 뭘 가르쳤단 말이냐? 정직하게 살라고, 약속을 지키라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윤대감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고맙다, 호야. 내가 살아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저도 돌아올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12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어요. 한편 안채에서는 심씨가 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모가 다가와 물었어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있겠느냐? 내가 그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심씨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마님, 도련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용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나는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을 짓밟았어. 사랑을 줘야 할 어미가 증오를 퍼부었지. 유모는 조용히 앉아 심씨의 손을 잡았어요. 마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련님께 진심을 보여드리십시오. 어떻게 진심을 보인단 말이냐?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참회하며 사시면 됩니다. 심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겠지. 죽음으로 도망칠 순 없으니까. 저녁 무렵 윤호는 심씨를 찾아갔습니다. 안채 마루에 앉아있는 그녀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심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야, 내가 왜 여기까지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윤호가 옆에 앉았어요. 심씨는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죠. 나 같은 사람 곁에 앉지 마라. 더러워진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나는 정말 더러운 사람이야. 어린아이를 괴롭혔으니 사람도 아니지. 심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왜 너를 사랑하지 못했을까? 너는 그저 어린아이였을 뿐인데. 어머니도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뭐라고? 어머니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거 아닙니까? 친정에서도 첫 번째 결혼에서도 행복하지 못했죠. 심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어머니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저처럼요. 호야 어머니,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겁니다. 하지만 서로를 미워하는 방식으로 외로움을 표현했죠. 그게 잘못이었어요. 심씨는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래, 당연하다. 나는 평생을 걸쳐서라도 속죄하마. 어머니, 속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지가 더 중요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으니까요. 심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다. 앞으로 달라지 마. 어머니, 약속해 주세요. 다시는 누구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호야. 맹세코 약속한다. 그리고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라.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저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이 세상에 많거든요. 심씨의 눈이 커졌어요. 가난한 아이들을? 예, 어머니께서 그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옷을 주신다면 그게 진정한 속죄가 될 겁니다. 알았다. 그렇게 하마.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겠다. 심씨는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호야, 고맙다. 내가 이렇게 관대할 줄 몰랐다. 관대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 그저 악의 고리를 끊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밤 가족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대감, 심씨, 그리고 윤호. 작은 밥상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았어요. 12년 만에 이렇게 함께 앉는구나. 윤대감이 숟가락을 들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예, 아버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심씨는 떨리는 손으로 윤호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놨어요. 많이 먹어라, 호야. 그동안 고생이 많았을 테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밥을 다 먹고 윤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게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호야? 벼슬을 버리고 서당을 열고 싶습니다. 뭐라고? 판서 자리를 버린다고? 윤대감이 놀라 물었어요. 예,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심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호야. 나도 돕겠다. 정말입니까, 어머니? 그래, 내가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죽을 끓여주마. 그게 내 속죄의 시작이 될 것이다. 윤대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해했어요. 우리 가족이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12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지만 치유는 시작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비쳤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윤호는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께 상소를 올렸어요. 전하, 신이 벼슬을 내려놓고자 하옵니다. 대신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금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경이 벼슬을 버린다니 무슨 까닭이냐? 전하, 신은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사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옵니다. 흠경의 뜻이 그러하다면 막을 수 없구나. 하지만 아깝다. 경 같은 신하가 또 어디 있겠느냐. 황공하옵니다, 전하. 신은 시골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자 하옵니다. 임금은 오랫동안 윤호를 바라보았어요. 좋다. 경의 뜻을 허락하노라.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옵소서.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어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게 하라. 그것이 경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니라. 명심하겠나이다, 전하. 윤호는 마지막 큰절을 올리고 궁을 나섰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었어요. 가벼웠습니다. 어깨가 가벼웠고 마음도 가벼웠죠. 이제 진짜 내 길을 걷는구나. 남원으로 돌아온 윤호는 마을 외곽에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초가집 3칸짜리였어요. 마당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우물 하나가 있었죠.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호야, 이렇게 작은 곳에서 괜찮겠느냐? 윤대감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아버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몇 명의 아이라도 제대로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 내 뜻이 그렇다면 아비는 돕겠다. 윤대감은 마을에 방을 붙였습니다. 가난하여 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 모두 모여라. 윤 선생께서 무료로 글을 가르쳐 주신다.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의심했거든요.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 판서까지 지낸 양반이 왜 이런 시골에서 서당을 연단 말이냐? 하지만 며칠 뒤 한 아이가 조심스레 서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정말 공짜로 글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10살쯤 된 남루한 옷차림의 아이였어요. 윤호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맞았습니다. 그럼 들어오너라. 이름이 뭐냐? 석이라고 합니다. 석이구나. 좋은 이름이다. 들어와서 앉아라. 석이가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그 후로 하나둘씩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가난한 집 자식들, 천민의 자식들, 과부의 자식들,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상놈의 자식인데 글을 배워도 되나요? 물론이다. 글은 양반만의 것이 아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다. 석 달이 지나자 서당에는 20명의 아이가 모였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아이들은 책을 들고 서당으로 왔어요. 오늘은 인에 대해 배우겠다. 윤호가 칠판에 큰 글씨로 인자를 썼습니다. 이 글자는 무슨 뜻이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외쳤어요. 맞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윤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를 보거라. 그 친구가 배고프면 밥을 나눠주는 것, 그 친구가 슬프면 위로해주는 것, 그게 바로 인이다. 아, 그렇구나.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윤호는 책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삶으로 가르쳤죠. 선생님, 밭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다. 그럼 함께 일하자. 아이들과 함께 밭을 갈고 우물을 파고 서당을 고쳤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고 함께 밥을 먹었어요. 매일 아침 심씨가 커다란 솥에 죽을 끓였습니다. 아이들아, 배고프지? 이리 와서 먹어라. 고맙습니다, 마님. 아이들은 줄을 서서 죽을 받아 먹었어요. 심씨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레 퍼주었죠. 많이 먹어라. 잘하는 아이들이 잘 먹어야지. 유모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님,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나는 속죄하고 있는 것뿐이야. 이 아이들 중에 예전에 호 같은 아이가 있을 거야. 내가 그 아이들을 돌봐야지. 심씨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했고 부드러웠죠.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머슴이 되셨나요? 윤호가 웃었어요. 내가 머슴이라고? 네, 아이들이 그러던데요. 선생님이 옛날에 머슴으로 살았다고요. 맞다. 나는 머슴이었다.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선생님이 판서까지 하셨는데 머슴이었다고요? 그럼 나는 밭을 갈고 짐을 나르며 살았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냐? 아니요. 대단하신 거죠. 아니다. 머슴 일이 대단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게 대단한 거다. 윤호는 아이들을 둘러보았어요. 너희도 지금은 가난하고 배움이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선생님처럼요? 그래,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서기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벼슬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벼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건가요? 남을 돕고 정직하게 살고 약속을 지키는 거다.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권력을 버리셨습니까? 윤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권력에 눈이 멀면 백성이 안 보인다. 죄는 남에게만 있다고 외치는 이들 속에선 나조차 괴물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몰라도 된다. 크면서 천천히 깨달으면 되는 거다. 그날 오후 윤호는 연못가에 앉아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서기가 다가와 물었어요. 선생님, 무엇을 보고 계세요? 연꽃을 보고 있다. 연꽃이요? 그래.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더럽혀지지 않지. 우리도 그래야 한다. 윤호는 연꽃 한 송이를 꺾어 물 위에 띄웠습니다. 서기야, 보거라. 연꽃이 물 위를 떠다니고 있지? 네, 선생님. 이제 모든 원망은 물 위로 흘러가야 한다. 과거의 고통도 미움도 모두 흘려보내야 한다. 그래야 새로 시작할 수 있나요? 그렇다.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서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꽃을 바라보았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내가 될 수 있다. 아니,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윤호는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해질 무렵 윤대감이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호야, 오늘도 수고했구나. 아버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일부터 내 재산 일부를 마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려 한다. 정말이십니까? 그래. 부귀보다 값진 것은 참회로다. 내가 깨달은 것이다. 윤호는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킨 것이다, 호야. 그날 저녁 서당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윤호는 느티나무 아래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권력도 명예도 아닌 이런 소박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다. 달빛이 서당을 고요하게 비췄습니다. 머슴이었던 윤호는 이제 세상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윤호의 서당은 이제 남원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멀리서도 아이들이 찾아왔죠. 선생님, 저희도 배우고 싶습니다. 모두 환영한다. 이리 들어오너라. 첫 번째 제자였던 서기는 이제 15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올해 과거 시험에 응시하려 합니다. 그래, 서기가 벌써 그렇게 컸구나.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글자도 몰랐을 겁니다. 윤호는 서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시험 잘 보고 오너라. 예, 선생님. 꼭 급제해서 선생님처럼 백성을 돕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서기 외에도 여러 제자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백성을 위해 일했어요. 윤호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았죠. 어느 봄날 낯익은 얼굴이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김서방이었어요. 호야, 아버지. 윤호는 달려가 김서방을 끌어안았습니다. 12년 전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었죠.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서당을 열었다며? 예, 아버지께서 저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서방은 서당을 둘러보며 흐뭇해했어요. 훌륭하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니.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아니다. 내 안에 원래 빛이 있었던 거다. 나는 그저 불을 켜줬을 뿐이지. 윤호는 김서방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여기서 저와 함께 사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마. 늙은이가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을요? 아버지는 제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그날부터 김서방도 서당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윤대감과 김서방 두 아버지가 함께 아이들을 돌보았어요. 한편 심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죽을 끓이고 아이들의 옷을 깁고 아픈 아이를 돌봤죠. 마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유모가 걱정했지만 심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나는 한 아이에게 상처를 줬지만 이제 100명의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어느 날 서기가 심씨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왜 이렇게 저희를 잘해주세요? 너희가 소중하기 때문이란다. 저희가요? 저희는 그냥 가난한 아이들인데요. 심씨는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다. 너희는 모두 귀한 아이들이다. 누구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단다. 서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느 저녁 가족들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윤대감, 심씨, 김서방, 그리고 윤호.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참 먼 길을 돌아왔구나. 윤대감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이렇게 모였으니 다행이지요. 김서방이 답했어요. 심씨는 조용히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호야, 나를 용서해줘서 고맙다.
어머니, 이제 그 말씀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충분히 변하셨어요. 아니야. 나는 평생 속죄해도 모자랄 거야. 윤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어머니, 속죄보다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한 아이가 서당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마을에 불이 났어요. 윤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마을로 달려갔어요. 한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불이 났는데 안에 어린아이가 갇혀 있었죠. 누가 저 아이를 구해주세요. 과부가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길이 무서워 망설였어요. 그때 윤호가 주저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호야. 윤대감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잠시 후 윤호가 아이를 안고 나왔어요. 옷은 타고 얼굴은 그을렸지만 아이는 무사했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과부가 아이를 받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역시 윤 선생님이십니다. 윤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서당으로 돌아온 윤호에게 서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그 아이를 구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다, 서기야. 진짜 대단한 건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거다. 불 속에 뛰어드는 것보다 매일 옆 사람을 도와주는 게 더 어렵고 중요하다.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월이 더 흘러 윤호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서당을 지켰습니다. 백발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어요. 마지막 날 제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선생님, 오래오래 사세요. 고맙다. 너희가 있어 행복했다. 윤호는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기억해라. 세상은 머슴은 많고 진짜 어른은 드물다. 남의 짐을 들어주는 이는 많지만 남의 상처를 안아주는 이는 적다. 너희는 진짜 어른이 되어라.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윤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어요. 사람의 상처는 미움이 아니라 용서로 닫힙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리죠. 머슴이 판서가 되고 판서가 다시 스승이 되어 백성을 품었습니다. 그의 용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남긴 말, 진짜 어른은 남의 상처를 덮어주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분들께 큰 복이 찾아가기를 기원합니다.